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8월 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정치 논평 꼭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달러를 많이 이제 매각했다.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위안화를 샀다. 예,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죠. 이 말은 이제 시장에서 위안화의 뭐랄까 양을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들이 뭐 중앙은행들을 이야기하겠죠. 금을 사 모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 봤을 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거든요. 예. 그거로 인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전쟁까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경제 부분이라는 게 특히 뭐 외환, 세계 경제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상당히 제한된 소스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뭐 주식 투자나 뭐 외환 투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까지 다 하는 것인데 그 정보에 대한 이해도 분석력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장난을 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동시에 또 경제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이해도만 높으면 얼마나 가운데서 장난치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여러분의 또 소중한 재산들을 맡기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기초적인 부분들 사례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결론은 없지요. 대신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 단독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전 세계적인 정치 군사적인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보면은 패권 전쟁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예. 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달러를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경제에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쪽을 알면 저쪽을 판단할 수가 있고 저쪽을 알면 이쪽의 예후를 또 판단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사례로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로이터에 나온 건데 블랙시 그레인 딜이라고 곡물 수출권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비록 전쟁을 하지만 곡물 수출은 하자.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이제 유럽에 있어서의 전쟁으로 곡물 수출의 길이 막히면, 왜냐하면 흑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죠. 우크라이나도 그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곡물, 특히 이제 밀 같은 거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기차나 뭐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배. 그래서 러시아는 1위고 전 세계 밀 수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5위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서로 이 수출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 유엔이 개입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전쟁을 하지만 서로 곡물 수출은 막지 말자. 그게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러시아가 불만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것은 잘 팔게 하는데 우리 거는 못 팔게 한다. 그리고 그 곡물들이 유엔이 이야기한 뭐 아프리카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의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유럽으로 공급됐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는 공급을 못하게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7월 17일 기사잖아요.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러시아가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수출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흑해를 누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러시아 해군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협상 카드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러시아가. 러시아에게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물론 서구 쪽에서 하는 이야기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신호가 왔으면은 전 세계에 밀값이 폭등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게 경제적인 지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보면은 전 세계 곡물 밀 생산량 1위는 중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국은 내부에 14억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얼마 없어요. 10위 안에도 못 들잖아요. 대신에 생산은 많이 하지만, 내수 소비가 적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 1등이 러시아예요.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70억 달러, 80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10조 원 정도 돼요. 밀. 우크라이나가 5등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등이 미국이에요. 3등이 캐나다, 4등이 프랑스도 의외로 많이 수출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호주는 6위밖에 안 돼요. 네. 자, 이게 뭐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1등과 5등이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밀 공급량이 확 줄겠죠. 네. 자,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결국은 러시아만 수출을 못하고 우크라이나까지 수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밀값은 올라요. 그렇지만 세계가 부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밀값만 올라요.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2등, 3등, 4등이 다 유리해요. 수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런 애매한 게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어떤 대리전쟁을 치르면서는 혜택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러시아가 당연히 이번에 갱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크라이나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가격을 올려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곡물 가격 폭등으로. 그러면 이제 각국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밀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걸 보면은, 자, 이 보면 2021년 말에, 밀값이, 이게 이제 지난 한 5년간 데이터인데, 폭등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면 이 주식 시장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미래 가치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주식 시장하고 똑같아요. 뭐 선물 거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발발은 2022년 2월에 됐지만 그 전부터 그 소문을 듣고 폭등한 거예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은 이미 그때는 이제 주식도 그렇죠. 그게 바로 반영은 안 돼요. 하여튼 그랬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함으로써 그때 가격이 오르긴 올라요. 자, 그리고 가격이 쭉 떨어져요. 2020년 6월에 7월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흑해 곡물 딜을 해요. 그리고 안정이 돼요. 그렇지만 2021년까지 평균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됐어요. 이러면 수출국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은 없이. 그러다가 2023년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래요. 지금 압축돼가지고 2023년 초로 보이는데 저게 뭐냐? 이제 러시아가 그 곡물 딜, 흑해 곡물 딜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게 반영된 거예요. 엄청나게 크진 않죠.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을 막아버린다. 그럼 당연히 러시아가 수출 안 하는 거에 플러스 우크라이나까지 빠지는 거예요. 상위 5위에서 1위와 5위가 확실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은 지금 2022년 좀 못 미쳐서 2021년 말에 우크라이나전의 소문을 듣고 급등했던 밀값만큼 올라야 돼요. 왜냐? 그 결과는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는 솟구치는 게 좀 덜 하거든요. 예, 확 치고 올라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미 이 시장의 관여자들은 러시아가 저렇게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것이다. 이걸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2021년 말만큼은 아니잖아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2021년 말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공급자가 두 개나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딜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러시아전 종전을 위한 협상 카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종전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을 거다. 이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안화를 많이 팔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고, 이거를 한 일주일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산 적도 있고 판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애매해요.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달러하고 위안화의 환율이에요. 환율. 이제 달러 대 위안화거든요. 저 그래프가 올라가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프가 내려가면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쭉 보시면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면서 치솟아요. 저거는 전 세계적인 패턴이에요. 우리 원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도 딱 요까지는 같아요. 23년 초까지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다른 이제 통화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뭘 의미하는고 하니, 아직까지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강하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면에서 좀 부실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급할 때 아직까지는 기대는 곳이 달러다.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되게 솔직하다. 뭐 정치 이야기나 뭐 군사 이야기 이런 프로파간다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경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치솟았죠. 즉 이 말은 세계가 불안정하니까 각국에서 전부 다 달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요. 비록 미국은 약해졌지만. 근데 중국이 사들이는 이유는 뭐냐? 2023년이 지나고 지금은 아까 좀 전에 곡물 딜 밀 가격에서 보시다시피 세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치솟거든요. 우크라이나전 발발할 때처럼. 그리고 한참 뭐라고 할까, 노드스트림 독일의 폭파해서 뭐 가스값 치솟고 세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몰려오던 시기랑 같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중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위안화의 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1단계 짧은 맥락을 말씀드려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원화와 달러 가격이거든요. 예. 이제 달러 대비 우리 원화인데 2023년까지 초까지 2022년 말까지만 보면은 위안화랑 똑같아요. 그 패턴대로 우리 원화값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23년에 넘어와서 보면은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세계 물정을 반영한다고 봐요, 지금. 달러값이 폭등했던 그 이유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위안화는 꼭지점이 훨씬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외교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채권을 팔아서 미국 채권을 팔아서 위안화를 사들였다. 인민은행이 전 세계에 있는 위안화를 쫙 흡수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을 해요. 왜냐하면 위안화의 특수적인 상황으로 봐지거든요. 예. 또 그와 동시에 또 중국이 노리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같이 이제 고려가 돼야 돼.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쟁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걸 보면은 미국의 부채 추이예요. 부채 추이인데,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미국의 부채, 그때는 총력전이죠. 너 죽고 아니면 너 죽거나 나 죽거나 이거잖아요. 그때 부채가 미국 GDP 대비 총액이 아니에요.
근데 물가 상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GDP 대비하는 게 맞아요. 나라 자체가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빚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1941, 2년도 저기 한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쭉 줄어요. 줄다가 80년대 말 정도 되면 올라요. 그때 이제 미국 경제 위기가 왔었고, 미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모든 면에서 우월함이 사라지기 시작.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제 지위를 잃기 시작했죠. 그때는 독일의 부상, 일본의 부상 이런 게 있는데, 저때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절상을 시키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요. 근데 2000년대 초반 되면은 그게 있었죠, 그때. 7년인가 8년인가 미국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때 모기지, 부동산 그 모기지 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급격히 미국에 그게 늘기 시작합니다. 빚이. 예.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가면은 엄청나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급격히 미국에 빚이 늘 때가 있었어요. 저 때가 전시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크게. 저때 뭐냐, 드루킹이나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미네르바, 이런 사람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등장해서 미국이 망가진다. 전 세계가 경제 혼란으로 간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금융계가 엄청나게, 불안했을 때, 전 세계 금융계가 흔들렸을 때예요, 저 때가. 예. 지금에 비해서 더 흔들렸었어요. 왜냐? 그때는, 일극 체제였거든요. 미국이 무너지면은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개인들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지금과 대비해서 훨씬 더 촉발된 것이고, 저걸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다극화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책에 서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망가졌을 때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배를 갈아탈 배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시점이 다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또 미국은 패권 경쟁에서 승부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이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갔던 수많은 찍어냈던 돈이 물가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돌아오거든요. 물가가 인상되면 여러분 뭡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물가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해요.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말은 미국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이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나는 위안화로 거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도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달러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처음 생겼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다른 데이터를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2002년부터 2013년, 미국의 빚이 폭증하기 전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문제 딱, 생겼던 그 순간까지, 당시 이제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 국채 보유량이 13배가 증가를 해요. 예. 100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10배 이상이 증가해요. 10년 동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고, 중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차근차근 성장을 하면서 키워왔던 거거든요. 몸집을 불려왔던 건데, 이때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절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 제조업들이.
그래서 일본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린 30년, 뭐 이제 40년 다 돼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걸 보고 있었고 덩치가 뭐 일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 때가 미국의 국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던 시절이 중국이 어떤 때냐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예요. 일본에 행사했던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를 절상을 해라. 그래서 계속 미국 밑에 있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인조이 해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미국 밑에 한 칸 밑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머물러라. 이런 걸 요구받던 시기라고 봐요. 그때 이제 중국이 노를 했죠.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돼요. 네.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걸 버티기 위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 국채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네. 즉 저 말은 뭐냐면은 위안화를 엄청나게 풀었다는 거예요. 왜? 위안화를 주고 달러를 샀을 테니까 지금 그 반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목적인 거죠. 저 때는 저랬어요. 저희가 그때 미국에 노를 하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미국이 힘들어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데이터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예. 지금 상황보다 훨씬 누구로 떨어졌었어야 되는 건데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한 시점이에요. 2013년 이후가. 그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저희 물건 팔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던 이제 중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초래한 일이죠. 미국을 밟고 있을 수는 없다. 근데 나도 뭐 미국을 꼭 이기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의 경제 구조가 나는 더 크고 싶은데, 나는 더 배가 고픈데, 그걸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시스템의 한계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의 리스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중국이 1등일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 기반을 5, 6년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팔아치웠더라고요. 2018년부터 그들이 보유한 채권의 30%를 팔았어요. 그럼 채권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야 돼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닥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 값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 채권 값은. 게다가 중국이 30%까지 팔고 지금 또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에서 경제가 1등이라고. 미국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을 봤을 때는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자율이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은 왜 이자를 올리느냐? 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이자율을 안 올려서 계속 물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계속 팔아새낀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어느 순간에 똥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기대고 있는데 패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에 이 금융 라인에 있어서 외환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굳이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로 살려고. 그게 지금의 시스템의 한계예요. 중국은 살려고 하고 미국도 살려고 하는데 서로의 방식이 달라요. 이쪽에 사는 방식이 좀 죽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이때까지 패권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달러를 융통시키면서 미국 국채값이 폭락하지 않고 유통이 될 수 있게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런 목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2등이에요. 일본이 1등이에요. 네. 일본은 이렇기 때문에 아베가 기분이 언짢았던 겁니다. 내가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는데 아마 전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미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절대액은 당연히 미국이 많겠죠. 하지만 이것은 뭐냐? 일본의 부채는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국민한테 빚을 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을 유지를 시켜줘요. 발행할 때마다 사주는 거예요. 팔지도 못해요. 그런데
일본이 하고 싶은 걸 막아버리잖아요. 미국이. 다른 것도 미국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이걸 해줬으면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중국은 많이 이제 팔아치워서 이렇게 돼 있고, 2등이고, 3등이 영국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주인공이죠. 영국하고 일본은 달러의 유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한번 보세요. 일본은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독일도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프랑스도 우리가 큰 차이 없어요. 이런 나라들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딱 체면치에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이 그림을 딱 보더라도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는 자산을 저만큼 갖고 있었는데 달러가 만에 하나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확. 그럴 위험성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국과 일본 같이 가는 거예요. 통째로. 이거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룩셈부르크, 벨지움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수 의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국 내부에서. 저기가 주로 미국 채권을 융통하는 곳이다. 이제 영국하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저쪽에는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곳이다. 예, 윤활유를 쳐주는 곳이다. 유통이 잘 되게. 왜? 시장 원리만으로 미국 채권이 이런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유지되는 게 이런 거다. 이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외교적 입장과 일치한다는 부분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의 밑에 달린 설명인데 참 재밌어요. 좀 전에 데이터가 2022년 기준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2022년에 브라질이 자그마치 미국 채권을 230억 달러치나 팔아치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번역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브라질의 페소를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맞아요. 자, 우리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에서 야, 원화 저거 나라가 망가진다. 어떻게 하겠나? 원화 거래할 수 있나? 믿고 원화로 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외국에서 그렇겠네. 정 안 되면 달러로 받으면 되니까. 예.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경제도 안 좋은데 과감히 팔아버렸어요. 예. 중국으로 붙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중국하고 브라질 거래를 하려면 가운데 달러가 꼈어요. 달러를 한번 거친 다음에 각국의 통화로 이제 환전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 우리한테 달러 값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우리 돈으로 그냥 바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영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란. 러시아는 서방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는 당연히 위안화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올라탔죠. 말레이시아 올라탔죠. 사우디도 올라탈지 몰라요. 중동의 국가들도. 네. 그럼 위축되고 있어요, 달러가. 네. 돈은 뭡니까? 많이 쓰여져야지 가치가 있어요. 너도 달러, 나도 달러 해야 되는데 나 달러 필요 없어.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의 필요에 따라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한테는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싫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가 잘 나와 있죠. 이게 미국 데이터입니다. 다. 2018년 이후에 30%나 팔았다는 거예요. 채권을, 미국 채권을.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영국.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풀면 가격을 유지하려면 나올 때보다 빨리빨리 사야 돼요. 미국이 사줬겠습니까? 일부 샀을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영국, 일본, 특히 일본, 그리고 아까 룩셈부르크, 벨지움 이런 나라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영국, 일본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요 내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부 갈등의 소지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간,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4년간 30%를 팔았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 이상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금년 초에 제가 올렸던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 브라질하고 차이나가, 중국이 이제 가운데 뭐 달러 끼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브라질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이것도 그때 가져왔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중국이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이란, 지금 브라질 오케이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 위안화 거래를 오케이 했어요. 스페인도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무역이 아니라 일부.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동그라미 표시한 겁니다. 이들을 다 합치면은, 그리고 중국이 이걸 본격화를 아직 안 했어요. 예. 이거는 상당히 미국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의 심장에다가 칼끝을 겨누는 거거든요. 이걸 본격화시키면은. 근데 이게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나라들이 그들의 거래를 전부 다 위안으로 한다. 달러로 하지 않고. 그러면 지난 4년간, 5년간 중국이 본인들의 물량의 1등이었던 미국 국채 보유국이 30%를 팔아제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떠안으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었을 텐데 다른 나라들이 올라탄다는 거예요. 달러 팔아제끼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또 채권은 더 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채권은 더 인기가 없어지는데 구조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미국 달러는. 예. 자, 이게 미국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 자, 이것이 러시아 전쟁의 핵심적인 부분. 러시아 전쟁하고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강공인가 아니면 다른 작전인가. 이 고민이 이거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미국 재무부에서 월간으로 계속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얼마나 사고 팔았느냐, 추이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국이 많이 팔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제가 가장 최신본이 5월 달치까지 나왔어요. 5월 달짜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6월 달까지는, 6월 달치는 발표가 안 됐어요. 한 달, 몇 가지 항목을 보고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항목을 보고 있어요. 외국에서 채권에 관련해서, 해외에서. 그 중에서 3개 항목 중에 한 항목, 한 달, 2월 달치, 1월 달치인가 2월 달치, 그거 빼고 나머지 전체 항목은 전부 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어요. 금년도에 트렌드예요, 그게. 거기다가 중국이 또 더 판다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는 7월달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는 거예요. 왜?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 무역 전쟁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덩치가 큰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예.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중국도 쉽지 않죠. 이러려면 죽기 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중국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수입 제한 조치, 그리고 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도체를 직접 생산했잖아요. 최고 기술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가 엄청나게 박살났죠,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위축돼 있지만 글로벌 시장도 중국이 예전에는 수입하던 걸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중급 이하를, 반도체를. 우리가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어쨌거나 주식시장에서 그걸 마사지하면서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게 1년 이상 지속된다. 내년에도 개선될 전망이 없다. 이러면은 엄청난 데미지를 줄 거예요. 우리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삼성 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업종 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변명하면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러 매각 이유는 위안화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왜냐? 지금은 어쨌거나 관성에 의해서든 실체에 의해서든 달러 위주예요. 그래서 세계가 위기로 치달으면은 달러로 집중이 돼요. 근데 중국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날 역량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주인공이니까. 아직도 전 세계 물량의 97% 정도는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폭을 아직 넓히기 전이니까. 예.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예. 미국 채권도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이래가지고 상황도 안 좋은데 팔자. 그래서 위안화를 땡기는 거예요. 안정시킨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브라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해서 지역적인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다극화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기축통화로 삼는 게 여러 개의 기축통화가 나올 수 있어요. 경제권별로. 지금은 전혀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별 기축통화를 위안화가 노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달러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여러 개의 화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원화도 그 중에 하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위안화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 기축통화의 자리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도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화의 가치에서 디커플링,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간다.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침 잘 됐다. 채권 팔아서 위안화를 지위를 높여놓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 하락, 물가 인상, 투자 가치 자체가 채권을 오래 갖고 있어도 투자 가치가 없다. 손해본다. 이런 게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극화, 단극화. 다극화에 따른 정치적 다극화가 아니라 경제적 다극화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육성되는 화폐가 있다. 달러 1인 독재가 아니고 여러 화폐가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왜냐? 나밖에 없어 하면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밖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내가 무리한 요구를 못 해요. 그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달러 종말 시나리오 이래가지고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소수 의견들이 있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2012년 7년부터 그 미국이 갑자기 빚이 늘는 그 기간이에요. 그때는 그런 소수 의견들은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또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소수 의견이 나와서 다수 의견이 되고 세상은 그렇게 가요. 예. 오늘 태극 문양하고 같죠. 그때는 이제 단일 패권을 전제로 했어요. 근데 지난 한 10년간 바뀐 게 지금 다원화 체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 의견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소수 의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달러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이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달러가 뭉개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들 소수 의견이 단일 패권을 전제로 해서 영원히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미국은 1등 국가일 것이다라는 전제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관리 잘 못해서 미국 내부가 완전히 망가진다 하더라도 절대 다른 나라가 치고 올라올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멀쩡한 나라들도 미국에 의해서 망가뜨려진다. 달러의 위력한테 눌리게 된다. 우리도 그런 경우 보잖아요. 멀쩡한 경제를 외환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이고 중국에도 미국이 똑같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 세계 통화를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서 미국은 그 관성에서 사는 거죠. 본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다 망가지겠죠. 그러면 스스로의 그 달러의 무게로 인해서 미국 자체가 또 망가지게 된다. 차후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망가지는 나라다. 다른 나라들이 좀
뭐 우후죽순처럼 올라와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미국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 미국은 미국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이름도 기억나는 드루킹, 그 외에 뭐 미네르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말론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고 우리의 무력감,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둠스데이 있어.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 하더라도,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를 유심히 쳐다보면은 오히려 정치나 뭐 군사 뭐 이런 분야보다는 훨씬 솔직한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눈을 안 주기 때문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정권이든.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